화장실에서 받은 한 통의 전화,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끝까지 남게 됐다. 그 남자는 왜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서 끝까지 남았던 거고, 모르는 사람과의 인연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재미있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박도윤은 그날 아침부터 일이 꼬인다고 느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더 불길한 날이었다. 출근길 버스는 평소보다 붐볐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의가 하나 추가됐고, 점심엔 급하게 먹은 김치찌개가 속에서 묘하게 부대꼈다. 괜히 매운 거 먹었나? 그렇게 참고 버티다 결국 신호가 왔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향했다. 회사 화장실 특유의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가장 안쪽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제 막 숨을 고르려는 순간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부르르, 부르르. 도윤은 인상을 찌푸렸다. 하필 지금? 그는 잠시 무시하려다 혹시나 회사에서 급한 연락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최대한 낮고 조심스럽게. 잠깐의 침묵 뒤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지만 남자분이시죠? 도윤은 순간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화장실 칸 안에서 큰일을 보고 있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에서 성별을 확인당하고 있다니. 그런데요? 짜증과 당황이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여자는 다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혹시 한정수 씨 아시나요? 도윤의 손이 멈췄다. 한정수. 머릿속에서 빠르게 이름을 훑었다. 회사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었다. 누구요? 도윤은 확실하게 말했다. 모르는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이상하네요. 저희 아버지인데요. 그 말에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그는 급히 말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여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다.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화장실 안의 소리가 갑자기 멀어졌다. 환풍기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다른 칸에서 들리는 기척이 전부 배경으로 밀려났다. 아버지 수첩에 연락처가 몇 개 없었는데 그중 하나가 박도윤 씨 번호였어요.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고 화면을 봤다. 분명 처음 보는 번호였다. 장난 전화일 가능성을 떠올리려 했지만 여자의 목소리는 너무 현실적이었다. 울음을 참고 있는 사람 특유의 떨림이 느껴졌다. 죄송하지만 혹시 어떤 관계이신지 여자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도윤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정수. 정말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저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혹시 번호를 잘못 적으신 거 아닐까요? 여자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첩에 이름까지 적혀 있어서요. 이름. 그 말에 도윤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제 이름이요? 네. 박도윤이라고요. 도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누군가의 수첩에, 그것도 돌아가신 분의 수첩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다니. 그것도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첩에. 혹시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정보는 없나요? 여자는 수첩을 넘기는 소리가 났다. 연락처가 정말 몇 개 없어요. 가족 번호 말고는 잠시 정적. 박도윤 씨 번호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그 말에 도윤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제일 앞. 아무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거의 부탁에 가까웠다. 혹시라도 기억나는 게 없으신지.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갑자기 너무 비좁게 느껴졌다. 지금은 그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지금은 정말 아무 기억도 안 납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자 도윤은 그대로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바지를 정리할 생각도 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도대체 왜? 그는 정말로 한정수라는 사람을 몰랐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마지막 수첩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을까?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오늘 하루가 그냥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 전화 한 통이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으로 데려가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도 박도윤은 한동안 화장실 칸에서 나오지 못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낯설게 느껴졌다. 방금까지 웃지 못할 상황에서 받았던 전화 한 통이 머릿속을 전부 점령해버렸다. 한정수. 이름을 다시 떠올려 봤지만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다. 학교, 회사, 동네, 군대, 심지어 아르바이트 시절까지. 도윤은 기억을 하나씩 더듬어 봤다. 하지만 그 이름은 어느 칸에도 들어맞지 않았다. 동명이인인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었지만 마음이 전혀 놓이지 않았다. 수첩에 이름과 연락처가 함께 적혀 있었다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그냥 번호만 적어둔 것도 아니고 이름까지 정확하게. 그것도 연락처가 몇 개 없던 수첩의 앞부분에. 그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다. 자리에 돌아온 도윤은 회의 내내 집중하지 못했다. 상사의 말은 소음처럼 흘러갔고 노트에는 아무 내용도 적히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모르는 누군가가 수첩을 꺼내 자신의 이름을 적는 장면. 왜 적었을까? 어떤 상황에서였을까?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은 밥을 거의 남겼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낯선 번호. 다시 걸어볼까 수십 번을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괜히 더 큰 오해를 만들 것 같았다. 퇴근길, 도윤은 집으로 바로 가지 못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봤다. 각자 갈 곳이 있는 사람들, 전화 통화를 하며 웃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그 틈에서 도윤은 묘하게 혼자 떠 있는 기분이 들었다. 혹시 내가 잊어버린 게 있는 건 아닐까? 기억이라는 건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었다. 술에 취했을 때, 너무 급한 상황이었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때, 그럴 때 사람은 쉽게 잊는다. 도윤은 불현듯 오래전 일이 하나 스쳤다. 정확한 장면은 아니었다. 그냥 느낌이었다. 버스, 사람들, 잔돈.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흐릿해서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도윤은 동생 박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이상한 전화 받았어. 도진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또 스팸이냐?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모르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수첩에 내 번호가 있대. 도진의 웃음이 멎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도윤은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도진은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다. 형, 그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모르는데? 그래도 이름이 적혀 있었다잖아.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더 모르겠어. 도진은 현실적인 성격이었다. 찝찝하면 가서 확인하고 오는 게 낫지 않나?
그 말이 도윤의 등을 떠밀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여자가 바로 받았다. 어제 전화드렸던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피로가 묻어 있었다. 도윤은 솔직하게 말했다. 기억이 전혀 안 나서요. 혹시 장례식장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와주실 건가요? 그 말에는 기대보다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확인은 해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장례식장 주소를 알려줬다. 전화를 끊고 나자 도윤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도지는 형을 말리지 않았다. 대신 같이 가겠다고 했다. 혼자 가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공간을 채웠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는 기분은 상상보다 이상했다. 슬퍼할 자격도 없고 그렇다고 남처럼 굴기도 애매했다. 장례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라졌다. 특유의 냄새, 낮은 조명, 조용한 발걸음 소리. 접수대에는 이름 몇 개만 적혀 있었다. 빈칸이 유난히 많았다. 도윤은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연락처가 몇 개 없었구나. 두 사람은 검은 정장을 빌려 입고 분향소로 들어갔다. 영정사진 속 남자는 온화한 얼굴이었다. 도윤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한서연이 그들을 맞았다.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저도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지 스스로도 몰랐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잠깐 들렀다 가는 이들마저 드물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수첩이 놓여 있었다. 낡은 가죽 수첩.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수첩 볼 수 있을까요? 한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첩을 건넸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가족 번호 몇 개, 그리고 그 다음 줄. 분명히 적혀 있었다. 박도윤. 이름 옆에는 자신의 번호. 글씨는 또박또박했다.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그걸 보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분명 자신을 알고 있었다. 도윤은 수첩을 덮었다.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도움 준 사람 이야기는 잘 안 하셨어요.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장례식에 온 이유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여기서 쉽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걸. 분향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지만 박도윤은 좀처럼 몸이 풀리지 않았다. 검은 정장을 입고 향 냄새가 가득한 빈소에 앉아 있으려니 자기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기억도 없는 사람. 그런데 수첩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묘하게 무거웠다. 빈소 안은 조용했다. 조문객이 드나들 때마다 문이 열렸다 닫혔지만 대부분은 금방 나갔다. 오래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서연은 계속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자주 허공을 향했다.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그게 더 안쓰러워 보였다. 도윤은 그 모습을 힐끔거리다 시선을 피했다. 괜히 눈이 마주칠까 봐서였다. 잠시 후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식사하실 분들은 식당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날지 말지 잠시 망설였다. 밥을 먹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가기도 애매했다. 동생 도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밥이라도 먹고 가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당은 빈자리가 많았다. 장례식 특유의 밍밍한 반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말없이 밥을 퍼 담았다. 도윤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계속 생각에 잠겼다. 여기서 그냥 가도 될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빈소로 올라오려는데 직원 하나가 급하게 다가왔다. 혹시 그는 도윤과 도진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염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도윤은 순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염, 돌아가신 분의 몸을 정리하는 과정. 친지가 있으면 가족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부족할 때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다. 도진이 먼저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그때 도윤의 시선이 빈소 쪽으로 향했다. 한서연이 혼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아무도 없는 가족석, 조용한 빈소.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제가 할게요. 도진이 놀라서 형을 봤다. 형? 도윤은 스스로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다. 그냥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염실로 내려가는 길, 도윤의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졌다. 돌아가신 한정수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영정 사진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도윤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낯선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전 본 적 있는 얼굴처럼 느껴졌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몸을 닦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정성스럽게 했다. 왜 내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수첩 속 자신의 이름이 떠올랐다.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염을 하는 동안 도윤은 여러 번 숨을 삼켰다. 목이 메어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사과를 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염이 끝나갈 즈음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염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염을 마치고 나왔을 때 도윤은 이미 처음 이 장례식장에 들어올 때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이 사람의 마지막을 혼자 두고 가기에는 뭔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느낌이었다. 빈소로 돌아오자 또다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장례식장은 더 한산해졌다. 몇 안 되는 문상객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들 중 몇 명이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렸다. 고스톱 칠 사람도 없네. 금방 갈 거야. 그 말이 도윤의 귀에 박혔다. 그는 자연스럽게 한서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도윤의 발걸음이 또다시 무거워졌다. 도진이 조용히 말했다. 형, 우리 이제 가도 되지.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리로는 가도 된다고 생각했다. 할 만큼 했다고도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장례식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아직 여기 있는지. 밤이 깊어질수록
장례식장은 더 조용해졌다. 복도에 울리던 발소리도 점점 뜸해졌고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마저 드물어졌다. 빈소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박도윤은 상주석 근처에 앉아 있었지만 제대로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었다. 몸은 의자에 걸쳐 있었고 시선은 계속 바닥을 향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공간이 점점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있었고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밤은 달랐다. 밤의 장례식장은 유독 정직했다. 숨길 것도 덮을 것도 없이 남아있는 사람의 감정만 그대로 드러냈다. 한서연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울지 않는 게 아니라 울 힘조차 없어 보였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자꾸만 불편해졌다. 자신은 여전히 이 장례식의 외부인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떠날 타이밍은 이미 지나버린 것 같았다. 도진이 컵라면 하나를 들고 와서 형 옆에 놓았다. 형, 뭐라도 먹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속이 안 좋아. 사실은 속보다 마음이 더 불편했다. 잠시 후 장례식장 직원이 다시 들어왔다. 이번엔 작은 박스 하나를 들고 있었다. 밤새 마실 분들 계시면요. 박스 안에는 물, 커피, 간단한 과자들이 들어 있었다. 직원은 한서연을 힐끗 보더니 도윤과 도진에게 말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고생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못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도윤은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날까 고민했다. 가방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그럴 때마다 한서연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결국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잠깐 쉬셔도 됩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많이 잠겨 있었다. 도윤은 더 말하지 못했다. 대신 물 한 병을 그녀 앞에 놓아두었다.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도 그날 밤 가장 큰 위로처럼 느껴졌다. 새벽 2시를 넘기자 문상객 몇 명이 들어왔다. 술 기운이 살짝 오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분향을 마치고 나와 빈소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고스톱이나 칠까? 도윤의 귀가 번쩍 열렸다. 그 말은 장례식장에서는 흔한 말이었다. 밤을 버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하지만 이 빈소에서는 그 말이 유난히 거칠게 들렸다. 한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제가 칠 줄 압니다. 말이 나오고 나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도진이 형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형, 진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충은. 고스톱판이 벌어졌다. 도윤은 일부러 잘 치지 않았다. 아니, 잘 칠 수가 없었다. 패를 잡는 손이 계속 떨렸다. 그는 몇 판 만에 돈을 잃기 시작했다. 그걸 본 문상객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초보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돈을 잃는 게 아깝지 않았다. 이 판이 계속 이어지길 바랐을 뿐이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주길 바랐다. 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려 할 때 도윤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한 판 더 하시죠. 그 말은 붙잡는 말처럼 들렸다. 문상객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앉았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도윤은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이 사람의 밤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고스톱판이 끝났을 때 도윤의 주머니는 거의 비어 있었다. 도진이 작게 말했다. 형,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도진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다. 형의 얼굴이 이미 결정된 얼굴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4시 무렵 잠시 고요가 찾아왔다. 모두가 잠시 눈을 붙이거나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그때 한서연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울음이었다. 어깨만 조금씩 흔들렸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넸다. 한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신세 지는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듣고 있었다. 그래서 연락처도 잘 안 적으셨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박도윤 씨 번호가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꽉 막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솔직했다. 새벽 공기가 조금씩 밝아올 무렵 도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느꼈다. 처음엔 확인하러 왔고 그 다음엔 밥을 먹으려 했고 그 다음엔 염을 도왔다. 그리고 지금은 이 밤을 함께 넘기고 있었다. 이유를 묻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도윤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마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겠지. 한정수라는 이름에 아직 정체를 모르는 그 사람의 얼굴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동이 트기 직전 장례식장은 잠깐 숨을 고르는 것처럼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었고 빈소의 공기는 밤새 머금은 감정으로 무거웠다. 박도윤은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각. 이제 정말 가야 한다. 머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의자에 붙어 있었다. 도진이 형의 팔을 살짝 잡았다. 형,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 자자. 나도 더는 못 버티겠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가자. 그 말은 여러 번 했던 말이었고 그중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었다. 가방을 들고 빈소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문상객 중 한 명이 말을 걸었다. 그는 아까 고스톱을 치던 사람이었다. 우리 고스톱 제대로 못 쳐서 금방 갈 줄 알았는데 판이 깨졌네.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도윤의 귀에는 묘하게 오래 남았다.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빈소에 남겨질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상주석에 앉은 한서연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새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자세 그대로였다. 도윤의 발걸음이 또 멈췄다. 도진이 형을 불렀다. 형?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자. 도진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형,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닌 것 같아. 그 말은 논리적이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앉아버린 느낌이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장례식장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밤새 버티던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낮에 잠깐 들르는 조문객들이 늘었다.
그들은 짧게 인사하고 짧게 머물다 떠났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장례식은 늘 이렇게 흘러갔을 것이다.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들, 남는 사람은 결국 상주뿐이라는 사실. 오전이 되자 장례식장 직원이 다시 빈소로 들어왔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했다. 잠시 후 발인 준비 들어갑니다. 발인.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동생을 바라봤다. 도진의 표정도 굳어 있었다. 관은 누가 들어주실까요? 직원의 말이 이어졌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이제 진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반복됐다. 하지만 발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한서연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다. 친척이 많지 않다는 걸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도윤의 입에서 말이 먼저 나왔다. 제가 하겠습니다. 도진이 깜짝 놀라 형을 봤다. 형, 진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발인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흰 장갑을 끼고 검은 정장을 여미고 관 앞에 섰다. 도윤은 관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다 눈을 감았다. 이상하다. 처음 이 장례식장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 사람은 완전히 타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관을 드는 자리에 서 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관을 들라는 신호가 떨어졌다. 도윤의 어깨에 무게가 실렸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물리적인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걸음마다 도윤은 속으로 사과를 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아침 공기가 확 밀려왔다. 밤새 쌓였던 공기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발인이 끝나고 장례식장은 다시 텅 비어갔다. 관이 떠난 빈소는 더 조용했다. 남겨진 사람은 더 적어졌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영정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한정수는 여전히 온화한 얼굴이었다. 도윤은 속으로 말을 걸었다.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그 인사는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도윤은 비로소 가방을 들었다. 이번엔 정말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뭔가 빠진 느낌. 이 사람과 자신 사이에 있던 질문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왜 내 번호였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은 장례식장 문을 나서며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걸.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뒤로 박도윤의 하루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회사에 출근은 했지만 몸만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뿐 마음은 계속 다른 곳을 맴돌았다. 모니터에 뜬 문서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료들의 농담도 귀를 스쳐 지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버스 안 주머니를 뒤적이며 당황하던 자신,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던 한정수의 모습. 그럴 때가 다 있지. 그 말은 이제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처럼 느껴졌다. 퇴근길, 도윤은 일부러 버스를 탔다. 평소라면 지하철을 탔을 거리였다. 괜히 그날의 기억이 더 또렷해질 것 같았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자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낯설어 보였다. 그날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같은 사람일까?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버스카드가 있었다. 그 작은 카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으로 건넨 친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며칠 뒤 도윤은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로 연락을 하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다. 전화 연결음이 길게 울린 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도윤 씨? 저 기억이 났습니다. 도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한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아버지를 어디서 뵀는지요? 도윤은 버스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한서연은 작게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답네요.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덧붙였다.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어요. 남 도와주고 정작 본인 이야기는 안 하시고.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제가 더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말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은 게 있었다. 그날 버스에서 했던 약속. 필요할 때 꼭 연락 주세요.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지킬 기회조차 없었다. 그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도윤은 결국 다시 장례식장이 있던 동네로 향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가고 싶었다. 그 동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국밥집, 세탁소, 작은 슈퍼들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잠시 길가에 서서 생각했다. 혹시 이 동네 어딘가에 한정수가 혼자 앉아 쉬던 벤치가 있지 않았을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래된 수첩 하나를 샀다. 두꺼운 가죽 표지, 펜이 잘 먹는 종이. 그는 첫 장에 조심스럽게 글자를 적었다. 갚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 가장 먼저 이름 하나를 적었다. 한정수. 그 이름을 적는 순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빚이라는 건 꼭 돈으로만 갚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었다면 나에게 뭘 원했을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아마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럴 때가 다 있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다시 건네주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도윤의 행동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다. 버스에서 요금이 부족해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이 나갔다.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서 망설이는 노인을 보면 괜히 말을 걸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마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한정수를 떠올렸다. 이건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빌린 마음을 돌려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부담도 망설임도 줄어들었다. 동생 도진은 형을 보며 말했다. 형, 요즘 좀 달라졌어. 도윤은 웃었다. 그래, 응. 예전보다 좀 더 사람 같아졌어. 그 말에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도윤은 다시 버스를 탔다. 그날과 비슷한 시간, 비슷한 노선이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날 감사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도윤은 알았다.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끝은 이미 다른 곳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날 버스 안에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였다. 그 대화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버스는 생각보다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박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손잡이를 잡은 채 바깥을 바라봤다.
저녁이 막 내려앉은 거리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정리한 얼굴로 집을 향하고 있었다. 도윤은 그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조여왔다. 바로 이 버스, 바로 이런 시간, 바로 이런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는 모든 기억이 선명했다. 흐릿했던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그날의 공기와 소리까지 떠올랐다. 그날도 도윤은 지금처럼 지쳐 있었다. 야근을 마치고 버스에 올랐고 몸은 이미 집에 가서 쓰러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그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 카드가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머니 안은 비어 있었다. 바지 주머니, 가방, 재킷 안주머니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버스 기사의 시선이 느껴졌다. 뒤에서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고 도윤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저 잠깐만요. 그는 기사에게 말을 걸었지만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작아졌다. 기사도 난감한 표정이었다. 요금이 없으면 타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당연했지만 그날의 도윤에게는 유난히 차갑게 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내릴게요. 그때였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몸을 돌렸다. 회색 점퍼, 조금 다른 가방, 그리고 온화한 얼굴. 그 얼굴이 바로 한정수였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 위에는 동전 몇 개가 올려져 있었다. 제가 낼게요. 도윤은 순간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에게 신세 지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특히 이렇게 사소하지만 분명한 도움은 더 그랬다. 그때 한정수가 웃으며 말했다. 안 그러셔도 돼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럴 때가 다 있지. 그 말은 위로도 설득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세상 이치 하나를 알려주듯 자연스러웠다. 그 말에 도윤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버스는 그렇게 출발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 몇 정거장을 지나고 나서야 용기를 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정수 옆으로 갔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한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니에요. 도윤은 지갑을 열어보며 말했다. 계좌번호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그때 한정수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의 도윤은 이상할 정도로 고집스러웠다. 그래도요. 그는 펜을 꺼냈다. 필요하실 때 꼭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든 한정수에게 도윤은 자신의 번호를 직접 적어 주었다. 이름도 함께 또박또박 박도윤. 한정수는 그걸 바라보다가 말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 말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도윤은 그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꼭 갚아야죠. 꼭 갚을게요. 그 말은 약속이었다. 가볍지 않은 하지만 그날의 도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약속. 버스는 몇 정거장 뒤 멈췄고 도윤은 먼저 내렸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한정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묻지 않았다. 그저 언젠가 다시 연락할 수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도윤이 기억하지 못한 채 흘러가 버렸다. 하지만 한정수는 기억했다. 수첩에 그 이름을 적어두고 끝까지 지우지 않았다.
어쩌면 그에게 도윤은 세상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는 증거였을지도 몰랐다. 현재의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도윤은 눈을 떴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제가 늦게 갔네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은 분명히 도윤의 마음속에서 한정수에게 닿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염을 도왔던 이유를, 관을 들었던 이유를.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마음을 갖겠다는 약속. 버스에서 내린 도윤은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나며 그는 주머니를 만졌다. 거기에는 여전히 오래된 수첩이 있었다. 첫 장에 적힌 이름 한정수. 도윤은 그 이름을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불렀다. 그리고 다짐했다. 그날 받았던 그 한마디를 누군가에게 다시 건네줄 거라고. 그럴 때가 다 있지. 세상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도윤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빚 하나를 이제야 제대로 갚기 시작한 사람처럼. 그리고 그날 버스에서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서 울렸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꼭 갚아야죠. 꼭 갚을게요. 그 약속은 그렇게 늦게서야 완성되었다. 이렇게 사연은 끝났습니다. 한 사람과의 약속으로 끝까지 함께한 남자. 하나하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별거 아닌 일로 소중한 일을 해낸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재미를 조금이나마 줬길 바라며 감사합니다.